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험은 끝났고,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경향들이 단순하게 암기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요구되는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외워라 하고 별표 치고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위상미술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해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설명을 토대로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 내용에 대한 이론 체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해설을 앞에 장년 선생님 하는 것 기다리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팀티칭을 시작했던 것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험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팀티칭을 안 해버리고 전체가 안 해버리면 전체가 다 그러한 불균형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누군가가 팀티칭을 해버리면, 그래서 둘 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의 결합체가 만들어져 버리면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적중을 하더라도 단순한 비교로만 보더라도 최소한 2배 적중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의 공부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이론 체계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는 방식, 그렇게 해봐야 합격 못한다라는 것,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3번 들어가기 전에 2번. 자, 다음 작품을 참고하여 기역의 장식 기법 명칭과 니은의 제작 과정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연꽃 장식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그러한 것입니다. 용도도 정확하게 이것이 불상대자라든가 또는 감시를 장식하는 장엄기구, 이러한 것들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상태도 매우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국보이거나 최소한 보물급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국보나 보물 이러한 것과 관련이 없고 상태도 조악한 훼손된 상태인데, 그래서 요 자체의 예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제시되어 있는 보기 내용만 충실하게 읽어보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유물은 연꽃잎 모양으로 생긴 8개의 부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부재의 바깥면은 이것으로서 화해조축문, 그러니까 꽃과 풀과 벌레 문양을 해서 장식을 했다라는 것이고, 현재 이 유물은 표면에 붙여놓았던 은편, 그러니까 은의 조각이죠. 은의 조각이 어떻게 됐다? 박락되었다, 떨어졌다. 여기서 실마리를 일단 한번 찾아야죠. 은 조가리가 평면 상태에 붙여져 있으면 입체로 두껍게 붙여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얇게 붙여져 있을 확률이 많죠. 물론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아니나 남아있는 문양의 흔적을 통해서 통일신라 시대 장인의 섬세한 솜씨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장식 기법은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얇은 은판이나 금판으로 만든 문양을 장식할 표면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것을 하고 이를 연마하여서 문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장식 기법은 한대에 시작하여서 당대에 성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백제시대 무령왕 족좌에서 처음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내용대로 본다면 이러한 표면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입체적이지만 이러한 표면이 있고, 이러한 표면에
금 또는 은 판의 조각들을 이렇게 부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발라요. 무엇인가를 발랐어요. 완전히 덮어질 만큼 발랐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것을 문질렀어요. 사포질해서 문지르니까 발라놓은 것과 은 판면이나 금 판면이 평평한 상태로서 이 은판과 금판이 도드라져서 나온 것보다는 이제 묻혀져 있던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과 금판이나 은판면이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비슷한 색보다는 색의 대비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눈에 띄고 아름답겠죠. 그렇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 이렇게 그래서 무령왕의 발목을 올려놓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무령왕 족좌. 족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러한 금 딱지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 표면은 매우 어두운 검정색의 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역본에는 이러한 기법을 평탈기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평탈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니은에 칠하는 것은 뭐예요? 오칠이죠. 그렇죠? 평탈기법이고 오칠을 하는데 금이라든가 은은 노란색이거나 하얀색이기 때문에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로 검은 흑칠을 하여서 완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흑칠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보시면은 다음은 학생의 작품 조사 보고서이다. 기역 니은의 표현 방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기역본에 보시면은 앙드레 마송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거 보니까 사이톰블리는 라우션버그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마더웰의 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한 이 사람은 그 추상주의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이미 기출되었고 유사작품이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용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출선상에서 이미 풀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출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고요. 기출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출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1월 달부터 분석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기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니까 요 기출의 토대에서 1월부터 고선에서 이론을 잡아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출 플러스에서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시험 범위 거기에다가 교과서 내용 이러한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 몇 년 것의 기출을 먼저 1, 2월 달에 풀어놓고 풀어봐 가면서 이론을 잡는다라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입문 단계에 있는 1, 2월 달에 사람들이 1년 동안 쭉 해가지고도 9명 또는 10명 중에 1명만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경쟁률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1, 2월 달에 입문 단계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기출을 풀어줘. 이것이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답이야. 아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답이구나. 이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풀 수 있을 정도의 이론 체계와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 놓고 기출은 푸는 거예요. 그것도 기출은 영역별로 풀어야 돼요. 즉 최근 10년 동안 판화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고 최근 10년 동안 서양미술사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고 그걸 분석해서 풀 정도의 능력이 7월 정도에 돼요. 그래서 7월부터 하는 거예요. 7, 8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분석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아,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영역별로 나왔으니까 그 영역에서 이번에 뭐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예상 문제를 뽑아낼 수 있죠. 요 능력이 7, 8월 달에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부터 중요한 건 알죠, 기출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기출 들이대는 것은 바보짓이다. 아셨죠? 그런 점을 미리서 여기 기출이 중요해지고 기출이 응용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것 붙들고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자, 거기 보면은 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앙드레마송은 멍한 마음 상태. 멍한 마음 상태가 뭐예요? 무의식의 상태라는 거죠. 멍한 마음 상태에서 그리거나 이리저리 자유롭게 선이 유영하도록 헤엄쳐 다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도령에 활용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표현의 방향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송의 방황하는 선들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인 자동기술법, 오토마티즘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톤블리는 대중의 표현 속에 역사의 흔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벽에 아무렇게나 그려진 요것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러한 익명의 흔적과 같은 이미지를 작품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의 드로잉은 언뜻 무의미한 자국들로 보이나 실제로 역사와 신화 등의 의도적으로 투영된 표현 결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역사로 지금에 보면은 뭐였냐 그러면 그 해외 조금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이거나 셋 중에 둘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엄청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입 꾹 다물고 다니면서 쓱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그 나머지 조금의 현지인들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있거나 그래요. 정말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만큼 한국 사람들이 해놓은 낙서들도 많이 있어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수업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은사 탑 보면은 철수영이 막 하트 해놓고 그 유명한 웅장한 그런 탑에다가 그런 걸 써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본능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라고 해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어떤 특정하고 귀한 것에 또는 어떤 아주 오래된 것에 그것을 기록하거나 새기거나 글씨로 써놓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사람들에게는 있대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보면은 자기 이름 써놓은 바위들을 있고 이러잖아요. 옛날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죠. 유명한 시인들, 정치가들, 요런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멋진 제1강산 이렇게 해서 바위에다 새겨놓고 또 자기 이름도 써놓고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북한에 가면은 장군님 만세 하면서 빨갛게 음각으로 새겨갖고 색까지 넣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러한 것들처럼. 근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의 역사의 산물이고 기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사람은 작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고 메모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뭐겠어요? 낙서이죠. 그렇죠? 그래서 낙서예요. 니은번은 그래서 기억은 자동기술법 또는 오토마티즘, 그 다음에 니은은 낙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폼페이 로마 시대 주택의 내부입니다. 그래놓고 프레스코 벽화 장식의 이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비트루비우스 하면은 로마 시대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주거 건축의 구조와 장식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남겼는데 그는 이것을 로마 주택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건물 입구와 연결되어 외부인을 맞이하는 데 사용되었던 공간으로서
가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장이 뚫려 있고 그 아래 저수조가 놓여서 빗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주택에는 이것이 없고 출입구로부터 통로가 있을 뿐이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루비우스는 로마인들이 프레스코 벽화와 회반죽 장식으로 건물들을 화려하게 꾸미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과거에는 건물의 모습이나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창문 효과, 환각주의 뭐 이렇게 얘기했죠. 건물이 답답하고 어두우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시대에 와서는, 그 후기에 와서는 기둥 대신 갈대 줄기나 촛대가 건물을 받치거나 식물 줄기에서 사람과 동물이 돌아다니는 등 기괴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재현하는 그릇된 풍조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나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경향은 르네상스 시대에 재조명되면서 이것의 기원이 되었으며 서양 근세 장식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본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문제풀이에서 다루었던 걸로 보면은 뭐로 이걸 설명해 줬어요? 자, 판테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판테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오크루스라고 해서 눈이라고 했고, 요 안에는 이렇게 둥근 돔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입구, 요거는 현관 개념으로서 이것을 설명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역본과 관련해서는 현관 개념의 프로나우스입니다. 프로나우스. 프로나우스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눈, 오클루스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도명 건축의 개념은 로툰다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풀어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본에 들어갈 것은 보시면은, 잘 보면은, 자, 핵심이 뭐냐 그러면 프레스코로 지금 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회화로서 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자, 기둥 대신 갈대 줄기나 촛대가 건물을 받치거나 식물 줄기에서 사람과 동물이 돋아나는 등 기괴하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재현된다. 기괴하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즉 기둥인데 그 기둥에서 갈대, 사람, 이러한 것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극사실적으로 눈속임 기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트롱프레이유이죠. 그렇잖아요. 트롱프레이유. 눈속임 기법.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후 르네상스에서 재조명되었고, 그리고 근세 장식미술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트롱프레이유. 그렇죠? 기억은 프로나우스, 니은은 트롱프레이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